사느냐 사느냐 전략에 필요한 시간 이사말루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 좀 볼게요.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9일에서 11일까지 한국갤럽에서 조사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6%포인트 떨어졌거든요. 네. 물론 아직도 56이니까 과반을 그렇죠. 넘고 높은 지지율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전주에 비해서 6%포인트 떨어졌다. 좀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은 총액은 높아요. 56이면. 네네네. 예, 이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마 그 전주에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 전주에도 좀 제가 안 좋다 봤는데 지금 연말 앞두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짚어보면 앞에 김종인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정치적인 거, 경제 민생적인 거 나눠 본다면은 특검이 이제 마무리 국면인 거잖아요. 그 특검에 뭐 새로운 게 나온다기보다는 뭐 통일교 왜 덮었냐 민주당 네. 쪽 뭐 이런 쪽 정치적인 쪽에서 보자면은 그리고 민생 경제나 이런 쪽 보자면은 환율 계속 불안한 것이라든지 경기 안 좋은 거 부동산도 뭐 광주에 이제 그 건설 경기하고 연결되는 건데 광주에 큰 사고도 났었고 그런 부분이 뭐 별로 내년 전망을 밝게 보지 못하는 거. 그리고 저는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게 지난 10월 15일 날 이제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예. 연내에 어. 강한 공급책하고 어허. 그 규제 토지 허가를 뭐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좀 정상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 예. 기억났어요.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대감보다는 뭐 불안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모아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여권의 악재라기보다는 비상계엄 1주년이 됐고 예. 사실 저도 그렇게 느낀 게 우리 주위에서 내란이 안 끝나가지고 내 일상생활이라든지 뭐 일하는 데서 예.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느냐. 아하. 평시 모드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미. 예. 근데 뭐 계속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저는 이런 것도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진 않아요. 오히려 일반 여론에. 국민들에겐 좀 피로감이 있는 거다. 그렇죠. 그거는 제가 뭐 어느 당이 좋고 안 좋고에 대해 가지고 예측할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하나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내란에 대한 것은 점점 낮아지는 것이고 경제 민생에 대한 것은 올라가는 흐름일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면은 지금 그런 분석들 있잖아요. 비상기엄 1주년, 네. 1년 된 거를 이걸 기점으로 더 이 내란 정국을 좀 세게 가져가서 이거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내란 정국으로 선거를 치러서 압승하고 싶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생각인데 네네. 그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거보다는 경제, 민생 그렇죠. 이게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건 있을 거예요. 선거라는 건 또 상대평가의 게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뭐 맞아요. 떨어져도 56% 높은 건데. 그럼요.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보조를 맞춘다면 그럼 민주당의 프레임에 대해 가지고 예. 우리는 내란 세력하고 절연했다가 아니라 그게 왜 내란이냐? 계엄할 만해서 했지. 윤호개인. 라고 한다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식으로 똑같이 싸운다면은 저는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봐요. 프레임 자체를 이제 내란이냐 아니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 쳐주고 뭐 정면 돌파하겠다. 계엄할 만하니까 한 거다라고 하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떨어지지만은 갭은 유지가 계속 된다는 그렇죠. 거죠. 알겠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와서 경제, 민생 뭐 이런 쪽으로 그렇죠. 저 프레임을 짜고 구도를 잡아야 된다 그거 이 뭐 얘기인데. 국정 운영을 얼마나 책임 있게 하느냐 그런 데 대한 지적 같은 건 야당이 가능하죠. 결국 이제 대통령은 어쨌든 집권을 했으니까 이제 전 정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을 잘해가지고 결과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경제하고 민생에서 이 관련된 이야기인데 대통령이 이제 연말에 부처 업무복을 받거든요. 지방도 돌아다니고 하면서 이틀 했죠. 이틀. 근데 이거를 생중계를 해요. 생중계 과정에서 여러 이제 특히 그 기관장들하고 많이 이제 질의응답하고 좀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그 이슈가 될 거 환단곡이 있었고 복합적이고 오늘 신문에도 제 이름으로 코멘트가 좀 나갔어요. 여러 군데서 물어봐가지고
먼저 빛났던 장면 같은 예. 경우에는 저는 대통령 새만금에 대한 발언은 되게 빛났고 제가 맞는 말이지 했어요. 그죠.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그렇죠. 앞으로 2, 30년 더 희망 고문해야 되느냐. 원래 계획보다 저도 그 수치는 이번에 알았는데 40%밖에 매립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 했던 거 아니에요? 그쵸. 대통령 몇 명이야 그 사이에? 그리고 제가 이제 초년병 기자일 때 노무현 정부 초기 때 거기서 막 반발하고 소도 세우고 환경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거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부안의 방패장 만든다 해가지고 그때 취재를 한 게 근 20년 전인데 아직까지 60%가 남았고 계획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뭐 민자를 이렇게 유치해가지고 한다. 김유경 청장이 그게 말이 되냐. 현실적으로 돌아서야 된다. 이게 사실은 선거가 끝나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대통령이 약간 그걸 되게 전 잘 푼다고 생각해요. 내가 선거 때는 나도 막 이야기했지만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대로 안 되지 않냐. 그리고 민주당 출신 대통령밖에 새만금 이야기는 솔직히 할 수가 없어요. 보수정당 출신 그렇죠. 대통령 거기가 또 호남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 거기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호남 홀대로. 그렇죠. 그건 되게 이제 빛나는 모습이었고. 근데 이제 반대인 거든. 자, 그게 빛난 이유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 정말로 크고 굵직한 국가에 말하자면은 되게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피해가는 골치 아픈 일을 정면을 직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또 정치적 표가 많이 나오는 곳인데. 지지율이 높으니까 가능한 거고. 근데 반면으로 다 지적된 게 인천공항공사에서 책에다가 $100씩 끼워가지고 가는 거라든지 저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환단고기. 뭐 환단고기 환빠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서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건 희소제잖아요.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되게 전략적인 건데 그게 그렇게 사실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인가? 대통령이 얘기할 만큼. 시간의 배분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언론이 다를 만큼의 중요한 이야기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의제를 그렇게 설정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거고 제가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하루에도 여러 부처하고 산하기관 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받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거냐. 이건 그냥 지금 뭐 대통령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는 밤 새벽까지 꼼꼼히 혼자서 다 보시고 그렇게 한다는데 전 그거 별로 안 좋게 봐요. 왜냐하면은 참모들하고 논의해가지고 방향성을 설정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보다가 여기 구석에 이런 거 있네. 이거 내일 지적해야지. 이런 식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만기칠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이 정부가 좀 그런 게 있는 게 대통령실 중심으로 너무 가는 거 아니냐. 부처보다는. 그런 부분은 지금보다 장기적인 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거기다가 안 좋은 쪽으로 섹시하잖아요. 그 두 가지 이야기들이 안 좋은 쪽으로 대통령이 해야 될 만한 일들 예를 들면 새만금 같은 거 그런 것만 하는 게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는 거는 크게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환단고기 거기다가 제가 김남준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 설명 브리핑을 하는 거를 보면서 독도 나오고 그러면서 역사관 이제 나오고 역사관을 정립해야 돼. 국가의 역사관을 정립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역사관을 잘 정립하라는 취지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매우 안 좋게 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국가의 역사관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정립할 필요도 없고 정부가 산하기관과 이거 통해 가지고 국정교과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고 했다가 옛날에 뭐 홍범도가 왜 육사에 있냐 난리 났던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또 정치권을 뜨겁게 강타한 이슈 통일교 요거거든요. 이거 윤 실장 어떻게 전망해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거 그냥 용두사미처럼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나오면 꽤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예. 지금 우리가 아는 이 틀거리보다 엄청나게 확장이 될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지고 뭐 김건희 씨한테 들어가고 한 거는 꽤 나온 거고 예. 그리고 여기들이 보면은 이제 지난 2022년 대선 앞까지는 민주당하고 이쪽이 다 하다가 예, 또 예. 어떤 보도에는 뭐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민주당이랑 더 가까웠다. 통일부 같은 조직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여당. 정부에 가까우려고 하니까. 예. 아무래도. 예. 그때 거에 대해서 뭐 지금 이름 안 나온 것보다 한두 명의 이름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빅 스캔들로 갈 것이냐.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예. 김건희 씨에 대한 것도 처음에는 캄보디아 그 ODA 같은 거 뭐 처음에 이제 큰 거 예. 별로 나온 거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계획은 가질 수 있는데 그만큼 들어갈 게 되느냐. 그리고 제가 지금 통일교를 보면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게 예전보다 급이 확실히 낮아졌다. 통일교가? 네. 그럼 무슨 문선명 총재가 생존해 있을 때는 지금하고 위상 자체가 그랬죠, 그때. 달랐죠. 그리고 정부가 통일교에 아쉬운 소리도 많이 했던 게 예. 특히 대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아하. 문선명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반공투사로 유명한 사람인데 예. 북한 가가지고 김일성 주석 만나고 북한에서 평화공업이나 자동차 조립 공장 만들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가 막혀 있을 때 통일교를 통해서 뚫고 예. 미국하고의 이제 북미 간의 접촉도 통일교라는 라인을 통해서 가고 그때는 정말로 대단했었죠. 근데 그에 비해서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뭐 한일 해저 터널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게 진짜로 하려고 해서 한 건지 예. 아닌지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뭐 박보희 이런 분들의 급하고 윤영호 이런 분들의 급하고 하면은 냉정하게 봐서 차이가 크다는 거죠. 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죠. 박보희라는 네, 이름. 네. 아, 그 당시에는 이제 또 나름 유명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그 급하고 윤영호 씨는 급이 좀 다르다. 네. 예. 그만큼 교대가 좀 저 문선명 전 총재 사후에 그렇죠.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네. 자, 어쨌든 그렇지만 관련해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은 이거 특검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네.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자고 하겠죠. 특검. 네. 믿져야 본전이다. 어차피 우린 나올 거 다 나왔어.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시각일 그렇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거 이제 정치공사다, 물타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이런 없고 효과는 딜레마다. 있을 것 같아요. 통일교 특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근데 이른바 2차 종합 특검? 예. 그걸 막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통일교 특검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불리한 거 예. 이건 또 통일교에 대한 건 민주당 쪽에 대한 것도 뭐 일정한 진술이라든지 뭐 사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안 하냐? 그리고 특별검사라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원래 이제 여권을 많이 수사하는 게 특별검사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건 제가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예. 근데 2차 종합 특검을 하자는 거는 지금 현재 국수본이라든지 검찰도 못 믿겠다. 근데 그러면은 이 특검이라는 게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 가지고 하려면은 여야라든지 이렇게 중립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맞잖아요. 지난 3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말에 출범된 거니까 조금 무리스럽더라도 야당만 한다였는데 그럼 이 2차 종합 특검을 만약에 추진한다 쳤을 때 그때와 똑같이 또 민주당하고 민주당 가까운 당들끼리 할 거냐. 민주당 정권인데 그럼 이거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검찰 경찰보다 더 편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통일교 특검론이라는 게 2차 특검론에 대한 뭐 국민의힘 쪽에서 뭐 그건 막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특검을 관철이 안 되더라도 그 2차 특검 막을 수 있는 건데. 하려면 같이 하고 안 하려면 다 하지 말고. 그럼 민주당은 어때요? 역으로 그럼 2차 특검 하려면 통일교 특검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계속 그 생각이 있는 게요. 이제 검찰 필요 없고 국수본 하고 하면 다 잘한다면서요. 하면 되잖아요. 국수본에 그럼요. 수사를 그냥. 아니 특검이란 존재 또 만든다면은
정권을 잡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예. 계속 뭔가 자기들하고 이 개선 조직에서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통제, 감시, 인사로 한 시스템으로가 아니라 뭔가 자꾸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저는 국정 대통령도 임기 2년 차에 들어가는데 그냥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수사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러면 통일교 특검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일교 특검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 논리는 그거죠. 통일교 특검은 안 하는데 2차 종합 특검은 그건 말이 안 된다. 네,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럼 다 받는 건 어때요, 민주당 입장에서? 다 받는 거는 그 논리적으로는 맞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이면은 경제 민생으로 국정 운영이 좀 정상화. 그 대통령 임기를 기승전결로 본다면은 승으로 올라가야 될 텐데 또 계속 그러는 게 맞냐 싶긴 하죠. 어쨌든 근데 이 통일교 문제로 국민의힘이 좀 워낙 수세에 몰렸는데 반전의 좀 계기를 좀 삼을 수는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만 공격당했지만은 이런 로비라는 게 전방위적으로 있었고 또 당신들이 여당일 때는 그쪽에 더 가지 않았겠냐. 다 열어보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이게 좀 좁게 보면 부산시장 선거 내년에 서울시장이 제일 중요하고 양당 다. 두 번째가 이제 부산시장 보잖아요. 근데 가장 유력한 여권의 빅샷인 전재수 전 장관이 어쨌든 여기에 연루가 돼 있어서 그때까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여권의 PK 전략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거는 크죠. 지금 그리고 이제 장관직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원래 해수부 장관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현 정부에서 첫 낙마인 거고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해수부 부산 이전하고 그 HMM입니까? 그 큰 대형 도선 해운사도 정상화하고 뭐 북극 항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시장 선거까지 쭉 몰아간다였는데 그 고리가 다 끊긴 거잖아요. 전세수 장관이 빠져버리면서. 그렇죠. 그게 되게 어려워진 건 맞는 거죠. 물론 전재수 장관은 내가 문제가 없는 것을 밝혀내가지고 오히려 이제 역전하는 식으로 가겠다. 본인은 그런 계획이겠지만 만약에 그게 성사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해수부와 부산 부흥을 고리로 하는 선거 전략은 이미 깨졌다. 그러면요?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박경준 시장뿐만 아니라 내가 나가도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약간 더 혼전 양상이 벌어질 수 있는 면도 있겠죠. 근데 부산에 제가 냉정하게 생각할 때 박형준 시장도 그렇게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닌데. 아 그래요? 좀 새로운 인물이 또 눈에 띄는 것도 아니다. 되게 이제 인물난이 있다. 아 여권에서는 조국 대표 얘기도 나오던데요. 여권에서 조국혁신당이나 선거연대든 합당이든 뭐 해가지고 거기 고향이니까 내보낸다. 그게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에 앞서서부터 보면은 큰 흐름의 방향성이 뭐 내란 척결이다. 이게 왜 내란이냐. 조국 전 장관이 거기 나간다는 거는 그 큰 연장선이 되는 걸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야당이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야당이 똑같이 그렇게 받아치면은 쉽지가 않을 건데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면 야당이 숨통이 트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부산에 나간다면 앞서서 생각했던 여권의 이제 대전략들 그 해수부를 고리로 한 부산에 부응하고 조금 다른 정치 선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은 뭔가 거리를 좁힐 수 있을 거로 보세요. 이 통일교 특검 같이 이거 추진하는 거? 자체가 뭐 그렇게 큰 일일까는 싶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대전제는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그쪽하고도 뭐 계엄에 돼가지고 뭐 어쨌다 저쨌다라도 못한다라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준석 대표하고 개혁신당 더 멀어요. 여기를 도과하고 저쪽하고 손을 잡는다는 거는 그냥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이거 어디건 간에 첫 번째 고리는 결국 이제 윤 전 대통령하고의 문제인 거죠. 당내 문제 결국 해결해야 되는 건데 자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키를 쥐고 있는 사람 장동혁 대표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반전의 계기를 잡고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죠. 제가 늘 연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전 대표는 장동혁 대표는 이 방향성으로는 뭘 하면 할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뭐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하는데 당무감사위요? 당무감사위에서 그거 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더 안 좋아졌죠.
그리고 뭐 그 인사는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윤리위원장? 윤리위원장도 그렇고 예. 뭐 저 어디냐 여의도 연구원에 뭐 부원장? 부원장을 뭐 어떻게 한다. 장해찬 그것도 하면은 안 좋아질 거예요. 어?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신문도 예. 동아일보의 청광함 주필이신가? 논설 주간. 논설 주간에 정말 이제 세게 예. 썼더라고요. 장동혁 그 한 대표에서? 2, 3주 전에 동아일보에서 뭐 멍청한 대통령, 더 멍청한 대표. 그것도 화제가 됐었는데 예. 이번도 영화 이제 기생충에 비유를 해가지고 장동혁은 다 계획이 있다. 뭐 내가 황교안이다 말했을 때도 계획이 있다 그랬고 비상계엄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랬고 그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말미는 제가 이제 언급을 안 하겠는데 더 세게 썼었어요. 그러니까 뭐 비대위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제목은 청광함 칼럼 제목은 장동혁은 계획이 다 있구나. 네,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고 해서 뭘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반발이 더 거세지는 그런 프레임이 딱 걸려버렸다라는 거고 뭐 이번 주에도 뭐 행사들 초선 모임, 재선 모임 다 이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26일 날 그 국회에서 뭐 유튜버들 모여가지고 뭐 협회도 창립하고 그래요? 상도 주고 그 나경원 의원이 그 대관 해줬다라고 그때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저는 그 행사도 한번 볼만할 거라고 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청광함 칼럼 그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이거죠. 보수 자폭 계획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 늦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사말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윤태권 더모아 정치 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